12월 28일 이른 아침, 광둥성 포산시 남해구의 한 주택가에서 끔찍한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은 피로 뒤덮여 있었고 좁은 집 안에서 5구의 시신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겨우 몇 살밖에 되지 않아 그 참혹한 장면이 모든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은 범인의 범행 동기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점술사의 말만 믿고 5명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체포된 후에도 범인은 계속해서 자신이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광둥성 포산시 남해구의 한 주택가에서 갑작스럽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며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어린아이의 비명소리와 함께 혼란스러운 소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은 몇 분 만에 사라졌고 다시 고요함이 주택가를 감쌌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에 이상한 소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바로 옆에서 끔찍한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 후 산책을 하던 차이 씨는 딸과 사위가 운영하는 약국 앞을 지나가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이미 문을 열고 영업 중이어야 했지만 이날 약국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내부는 깜깜해 사람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이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곧바로 딸 샤오이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기에서는 단조로운 신호음만 울릴 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리 세게 두드려도 안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손톱만한 크기의 핏자국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차이 씨는 즉시 약국 내부에서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차이 씨는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여 문을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그는 바로 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실에는 약국 직원이 피 웅덩이에 쓰러져 있었고 차이 씨는 곧바로 침실로 달려가 딸과 아내 그리고 또 다른 딸의 시신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어린 손자마저 피 웅덩이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차이 씨는 절규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그의 비명이 이웃 주민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웃들은 그제서야 지난밤 끔찍한 사건이 이곳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살인 사건이 발생한 주택가의 1층에는 경찰이 차단선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많은 주민들이 차단선 바깥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5구의 시신은 차례로 주머니에 넣어져 건물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은 범인의 잔혹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조차 가차없이 살해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약국 주인 치우이와 그의 어머니, 언니, 어린 아들, 그리고 약국 직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명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살해당했으며 강한 타격을 받아 후두부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중 약국 주인 치우이의 죽음이 가장 비참했으며 그녀의 목은 거의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며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중 또 다른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시립인민병원 정원의 연못에서 여성 시신이 한 구 추가로 발견된 것입니다. 병원 정원을 청소하던 한 여성 청소부는 연못 위에 떠있는 검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았으나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사람이었음을 알아차리고 경악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시신을 인양하고 감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사망자는 약 25세의 젊은 여성으로 옷을 제대로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여러 상처가 있었으며 특히 목 부위에는 뚜렷한 졸린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이마에는 큰 상처가 있었고 코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호숫가 주변에서도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망치와 술병 몇 개가 발견되었으며
피해자의 귀중품은 전혀 손상되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초기 부검 결과 법의학자는 피해자가 익사하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피해자는 둔기로 공격당한 후 목이 졸려 질식사한 뒤 연못에 버려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병원이 피해자의 신원을 조사한 결과 이 여성은 병원의 환자도 직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피해자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팀은 이 여성의 사망 시각이 아파트에서 발견된 다른 피해자들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여성이 앞선 5명의 희생자들과 깊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철저히 조사한 후 차이 씨가 직접 시신을 확인하면서 연못에서 발견된 여성의 신원은 차이 씨의 셋째 딸임이 밝혀졌습니다.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2건의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사망한 충격적인 소식이 퍼지며 포산시 전역은 공포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차이 씨는 4딸을 두었으며 막내딸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3명의 언니들은 모두 안정된 직장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유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가족이었지만 어째서 이렇게 끔찍한 비극이 그들에게 닥쳤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이며 그가 돈, 감정적 복수 혹은 다른 이유로 이 같은 참극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경찰은 여러 팀으로 나뉘어 피해자들이 살았던 아파트를 다시 수색하며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이웃들의 진술은 경찰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약국 바로 아래층에 살던 이웃은 사건 당일 밤 친구들과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층에서 나는 소음이 들렸지만 그는 카드놀이에 열중하느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소음은 점점 커졌고 여성의 약한 울음소리가 섞여 들렸지만 그는 가족 간의 다툼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이의 울음소리와 더 격렬한 언쟁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타인의 사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과 같은 층에 살던 또 다른 이웃 역시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들었으며 무언가가 질질 끌리거나 강하게 충돌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사건 발생 시각을 새벽으로 추정했지만 이웃들의 진술만으로는 범인이나 범행 동기를 특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차이 씨 가족의 개인적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약국 주인 치우이의 대인 관계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사건 발생 전 치우이가 주택가에서 활동하던 보호비 조직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치우이는 강단 있는 성격으로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직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참극이 일어나기 한 달 전, 치우이는 거리에서 그들과 직접 충돌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치우이와 그의 가족을 위협하며 제거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경찰이 보호비 조직에 초점을 맞추게 했지만 후속 조사에서 조직이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동기나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사건 현장의 출입문과 창문이 완전히 원형 그대로였으며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나 낯선 사람의 발자국이 전혀 없었습니다. 집 내부에는 물건이 어질러지거나 재산이 도난당한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모든 가구와 물건이 정리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경찰로 하여금 이 사건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 가족과 알고 지내던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동시에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을 의문에 빠뜨린 또 다른 정황은 피해자들의 집에서 유일한 남성인 치우이의 남편 원희가 사건 직후 실종된 점이었습니다. 왜 원희는 비극이 발생한 당시 가족과 함께 집에 없었을까요? 그의 수상한 실종은 경찰의 의혹을 키웠으며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는 집의 문을 부수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원희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원희의 행방을 알지 못했으며 그는 마치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원희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수사는 일시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원희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한 뒤 대규모 체포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당국은 그의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약 1만 3천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당국은 곧바로 주요 도시의 공공보안 기관과 협력하여 여러 경로로 용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역, 쇼핑몰, 주택가 등 공공장소에는 원희의 사진과 정보가 배포되었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에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원희가 레이루안 구의 작은 호텔에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호텔을 포위하고 그 안에 숨어 있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원희 체포 당시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고 저항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았으며 조용히 항복했습니다. 결국 원희는 도주 5일 만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차량으로 압송되는 동안 원희는 공포를 감추지 못했으며 다리가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무죄를 외쳤습니다. 당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던 많은 시민들은 원희가 체포되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가 왜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원희는 성격이 매우 온화하고 착하며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이 남성을 가족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가족을 몰살시키는 가해자로 만들었는지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뒷이야기가 밝혀지면서 수사관들조차 마음이 아팠습니다. 황원희는 광둥성 농촌 지역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한 그는 가족을 돕기 위해 농사를 지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원희는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24살이 되던 해 그는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포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학력이 낮았던 그는 처음에는 단순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4년이 지나 그는 일을 그만두고 과일 도매시장의 관리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00년경 그는 포산에서 약국을 열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원희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이 사고로 받은 보상금은 그의 사업 자금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돈과 가족의 대부분의 자산을 포산으로 가져와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이 시기에 원희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인물이 될 치우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치우이는 포산의 대형 과일 사업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비슷한 배경과 직업 덕분에 둘은 빠르게 이해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원희와 치우이는 곧 결혼했고 원희는 포산에서 과일 사업으로 유명한 차이 씨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겉보기에는 풍족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웬이 가족의 문 뒤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결혼 후의 삶은 연애 시절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원희와 치우이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아들이 태어난 후 원희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닮지 않았다는 막연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내 치우이를 배신자로 몰아세우며 비난했습니다. 치우이는 당연히 이를 부인했지만 이러한 의심은 부부 사이에 깊은 불화를 낳았습니다. 아무리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희가 처가 식구 6명을 연이어 살해한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완전히 폭주하게 만든 것일까요? 원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는 사업가로 성공한 후에도 도박이라는 좋지 않은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희는 도박에 깊이 빠져 있었고 거의 중독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아내 치우이는 남편의 이러한 취미를 알고 있었고 가끔 공공장소에서 그를 크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원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아이 취급하며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로부터 반복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원희는 점점 더 불만이 쌓여갔고 친구들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고 털어놓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처가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원희를 잘 대해주었으나 장모와 처형은 종종 원희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일상 대화에서도 원희에게 큰 소리로 말하곤 했고 이는 원희에게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사고가 점점 심화되면서 그는 처가 식구들을 제거해야겠다는 비뚤어진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원희는 빠른 성공과 부를 추구하면서 도박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내기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금액이 오가는 불법 도박장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막대한 도박빚을 지게 되었고 빚을 갚기 위해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리며 자신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빚 독촉 전화와 협박 메시지로 인해 그는 밤잠을 설치며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에게는 체면이 손상될까 두려워 이러한 문제를 털어놓지도 못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친구로부터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는 점쟁이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원희는 그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는 어두운 임대주택에서 여러 점술 도구와 책으로 가득 찬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희의 생년월일을 들은 점쟁이는 한참 동안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계산한 뒤 엄숙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당신은 본래 운이 매우 좋은 사람이지만 아내와 아들이 당신의 운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산과 가족 모두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희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원래도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고 현재 처한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점쟁이의 말을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원희의 낮은 인지 능력, 도박 중독, 그리고 미신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그의 정신 상태를 왜곡시키고 그의 인간성을 파괴했습니다. 결국 그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자신의 처가 식구들이 자신의 운과 재물을 빼앗고 있다고 믿으며 잔혹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원희는 침울하고 무기력한 태도를 보였으며 판사의 질문에 대부분 침묵하거나 사건의 세부 사항을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 7월 19일 포산시 중구빈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원희가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빼앗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2년의 집행유예와 정치적 권리 박탈 형벌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에 다른 사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